예,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장용호입니다. 2020년 만해축전의 대주제는 생명과 공존입니다. 생명과 공존의 문제를 우리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그 생명과 공존의 문제를 다뤄달라는 것이 이제 주최 측의 요청이었는데,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특히 불교적인 관점에서의 생명과 공존의 문제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역사가 1910년부터 잡더라도 이제는 110년이 됐는데, 생각보다 불교소설이라고 할 만한 것, 꼭 불교소설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불교적 사유랄까,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이제 반영된 그런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이 조혜진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고, 이 작품을 한번 다뤄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제 이 주제 발표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소설은 작년도 2019년도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수상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술성이랄까 문학성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얘기하더라도 꽤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을 객진과 진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제목이 꼭 들어맞는지는 저도 뭐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불교적인 어떤 색깔 좀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진이라는 것은 이제 거울에 낀 먼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번뇌랄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여라는 것은 사물의 참모습을 이제 보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외에서든 어떤 그 오해와 무지로 이 갈등을 겪던 한 존재가 그것을 다 이제 털어버리고 자신을 혹은 사물을, 이 세계를, 이 본체를, 본상을 올바르게 보는 뭐 그런 의도로서 이제 객진과 진여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워낙 뭐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설은 그 프랑스의 선호살에 프랑스에 입양 갔던 한 여성이 한 34년 만에 한국에 와서 생모를 찾으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러니 거기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연극 혹은 영화 배우 겸 극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이력 때문인지 한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본 한국의 어떤 그 아마추어 영화 감독이 이 여성에게 당신의 어떤 일대기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추적하는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하겠느냐라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두 번째로 오게 되면서 약 8주간에 걸쳐서 여러 어떤 그 사건들을 겪는 이야기를 이제 다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 입양, 그리고 용산 이태원의 밀리터리 캠프타운, 즉 기지촌,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이 작중 화자의 어머니가 없는 그 청량리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지촌 혹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설명이 뭐죠, 창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고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이제 전쟁과 가난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리고 한 세대 30년 훌쩍 지나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 실정을 담담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굉장히 1인칭 시점으로서 결코 작중화자의 어떤 권한을 오버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관찰하는 그런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족이랄까 가족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 작중화자의 문주라는 이제 자기 생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 기억은 자기가 청량리 철로에 버려졌었다는 아주 굉장히 강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가 자기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러줬다 다시 이제 고아원에 보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자기 이름을 문주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문주를 문문자 기둥주자, 문의 기둥이라고 자기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제 문의 기둥이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한국에 와서도 동네 이름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의미 또는 애옥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자기를 데려다 길러준 사람이 이제 기관사고 기관사는 또 늙은 어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주라는 아이는 그 기관사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잠시 동안만 위탁해서 길러온 아이죠. 그리고 이 문주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는 앙리와 리사라고 하는 프랑스인 부부에서 정식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역시 하나의 가족이지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통적인 혈연이 전혀 섞이지 않은 피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가족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한국에 살게 된 추연이, 백복순, 백복희라고 하는 세 여성이 있는데 이 백복순이라는 여성은 15세 가난 때문에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우연히 어떻게 해갖고 이태원 기지촌까지 흘러듭니다. 그래서 17살의 아이를 갖고 그리고 18살의 아이를 낳는데 그 산모와 아이를 이 백추연이라고 하는 여성이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백복수는 24세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 어린 백복희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생각한 추연이는 그러나 이 아이가 혼혈이기 때문에 저 피부와 어떤 생김새가 우리와 같지 않고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벨기에로 입양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백복순과 백복희는 모녀지간, 핏줄을 나눈 관계지만은 실제로 어머니 역할한 추연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작가는 이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낳고 기른 그런 그 관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진실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기른 그런 관계. 그것은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열린 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대한가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다른 소설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불교적인 그 생명 사상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래서 그런 불교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더니, 불교에서는 이제 그 생명이란 사물이 아니라 일종의 힘, 에너지죠. 힘의 작용 혹은 연기로 이제 연기라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란 경전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여러 유정들의 업력이 작용해서 풍륜이라고 하는 바람 어떤 뭐 바퀴죠. 풍륜이 생기고 그것에 다시 풍륜에서 수륜이 생기고 수륜에서 금륜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니까 그 풍륜과 수륜과 금륜이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한 세계를 만드는데 그걸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자는 그릇 기자입니다. 그 기세간이 형성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일소곱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생은 각각 자기 업에 따라서 다른 기세간에 태어납니다. 그런 관점에 따라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같은 기세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전생에 어떻게든지 무슨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관심이 같든지 어떤 무엇이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유정이라는 말은 정이 있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유정물과 무정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할 때 유정이기 때문에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정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쇠라든지 돌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무정이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무정에게도 어떤 불성이 있고 뭐 해탈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거의 뭐 본격적인 그 깊이 있는 문제까지 갈 건 아니겠고 이 유정이라는 말은 이제 사트파라고 하는데 사트파는 또 중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중생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은 정은 이제 감각적인 수용 능력을 뜻하는 정식과 무명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지만 아직 주관과 객관이 구별되지 않은 업상으로 나뉩니다. 이처럼 그 무명과 인식의 중간에 있는 상태는 12연계 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치 달리는 수레의 쐐기처럼 행위에 매여서 유정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의 어떤 그 현재의 삶 또는 후세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좀 더 뭐 생명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항상 불상불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일불이 같지도 아니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 또는 태어날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으면서도 같지가 않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윤회의 과정을 겪는데 윤회는 재미있는 것이 뒤에도 나오지만 뭐 좀 설명이 됐지만은 선업을 쌓으면은 그 다음에 착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윤회는 대체로 전생과 현생이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령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따르면은 중국의 한 스님이 이제 시골 어디 여행을 하던 한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에 잔치가 열려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니까 한 청년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랑 옆에 앉아 있는 신부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신랑의 할머니들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부 이게 개, 돼지, 양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전부 사람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양고기를 먹으면 그 양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서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일이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한 장자의 본처가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첩이 이제 회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본처가 질투가 나서 그 첩에게 독약을 먹여 죽입니다. 이제 첩이 죽으면서 저주를 하죠. 내가 내 생에 태어나서 네 자식들 다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내 생에 고양이로 태어납니다. 본처도 곧 죽어가지고 암탉이 되어갖고 알을 낳고 그 병아리를 까는데 족족 그 고양이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암탉이 또다시 저주를 합니다.
그래갖고 표범으로 태어나고 그 고양이는 다시 사슴으로 태어나서 사슴이 새끼가 날 때마다 표범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저주를 합니다. 다시 이제 야차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이가 낳을 때마다 잡아먹힙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깨우쳐 가지고 그 야차가 이제 원망을 거둔다. 그렇게 해서 이 악업이 윤회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이광수의 그 소설에도 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선업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이 두 명의 어린 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또는 부모에게 버려져 갖고 해외까지 보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 성장 과정을 거쳤겠죠. 그런데 한 40이 되어 가지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립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자신의 또는 부모의 조상의 어떤 원력이랄까 함께하는 공업이 작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들이 그 윤회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이렇게 부모에게 버려졌고 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의 죄이든지 부모의 죄이든지 어떤 업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불행한 어떤 조건에 태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는 것과 서양에서 자라는 것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괜찮은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할 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마도 그 어머니, 그 낳은 그 아이를 낳아서 일찍 죽거나 그래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 어머니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린 어머니의 그 회환 뭐 이런 것들이 원력으로 작용해서 그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어떤 삶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건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작가가 그런 것도 암시를 준 것도 아닙니다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설에 나타난 문주라는 여성은 자기가 이제 거의 40이 다 된 나이에 한국에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그때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9주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득 그 아이의 태명을 생각해냅니다. 우주라고요. 자, 그렇다면 태명이라는 게 언제쯤 생겨나고 이게 어느 나라 문화일까요? 이어령 선생의 책에 따르면은 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일반적인 문화로 확산된 것은 2000년 이후 한국에서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도 이제 페탈 네임이라든지 페투스 네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어는 있습니다만은 어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들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한 살로 태어났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나이를 주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을 그에게 어떤 하나의 생명적 존재, 인격적 가치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교는 뭐 서양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태명이라는 것을 주어졌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부 아이에게 태명을 줍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주라는 이 한국 그 입양 여성이 그 태명을 생각한다는 건 다소 가지 많고 또 의미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소영인가요? 그 한국에서 이제 그 감독을 하는 영화를 찍지 않은 여자 이제 문주라는 데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여성 그 감독이 이제
무심코 문주라는 이름에는 먼지라는 뜻도 있다. 사투리로. 그게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만약 경상도 지방 하는 사투리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름을 문주라는 것을 문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의미 있는 존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인 먼지로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먼지죠. 그러니까 먼지니까 자기는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그것도 철로에 버려진 겁니다. 철로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죽기를 바라는 어머니, 생모의 마음이 있었다도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 철로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말 듣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오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이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만은 그 먼지라는 그런 존재로 추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려서 잠깐 있었던 그 고아원도 찾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마침내 자기를 이제 구해줘서 1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기관사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는데 기관사는 뭐 사망했지만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늘 안쓰럽게 바라봤던 그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늘 자기를 기억할 때 아가라고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관사의 딸이 자기와 같은 문자라는 돌림 항렬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기관사가 적어도 이 잠깐 데리고 있었던 이 전혀 자기와 핏줄이 섞이지 않은 이 어린아이를 자기 딸처럼 생각했고 그 아이를 더 이상 결혼을 앞둔 총각이 그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은 신부가 당연히 의심하거나 그 파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면서도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딸에게 그 아이에게 주어졌던 이름자인 문자, 문의 문자를 갖고 문경이라고 지어줍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 문경이라는 여성은 자기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 아버지가 꼭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안아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머니랑 같이 만날 때는 스스럼 없이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기관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딸이 전혀 자기네와 핏줄이 섞이지 않은 이 고아를 이름으로든 또는 어떤 정서적으로든 한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다른 단어 식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식구라는 것은 한 가지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인데요. 이 프랑스에 어렸을 때 간 이 문주라는 프랑스 나나라고 불립니다만 늘 먹고 싶은 게 뭐냐면 할머니가 만들어줬던 갈색이었던 음식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태원에 와서 추연이라는 여성을 만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수수부꾸미입니다. 그 수수부꾸미라는 걸 통해 갖고 이것은 그 할머니가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음식으로서 기억되는 건 뭡니까? 같은 음식, 같은 정서, 같은 마음, 같은 분위기 이런 것들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벨기에로 입양 갔던 백복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짜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정서입니다. 그것이 식구인 겁니다. 그 식구에는 뭐 생구, 식구라는 말을 또 써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옛 우리 조상들은 개나 소나 돼지도 그 식구 혹은 생구라고 해서 같은 가족의 한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또 불렀던 것과도 이제 통합니다. 지금 문주라는 그 여성은 이제 프랑스에 입양되었을 때 앙리라고 하는 남자는 어머니는 터키계고 아버지는 프랑스계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도망가서 소식을 감춰버립니다. 그래갖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라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비로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12살 생일 기념으로 보여준 영화에 매료되어서 평생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사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이 리사라는 여성은 이제 수학 선생이고 지식인인데 신체가 남성처럼 그래가지고 근육질이 그래 키도 190이 넘고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뭐 호르몬 주사를 많이 해갖고 여성성이 거의 거세된 그래갖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치기로 해놓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이 리사의 소원을 따라가지고 입양을 결정하고 그 순간에 장리 고다르라는 프랑스 유명한 배우가 그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비브르사비라고 하는 영화 나의 인생 뭐 이런 뭐 나만의 인생 이런 뜻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 나나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기 합니다. 그런데 이 나나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좀 다소 부정적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과 그 연에서 나나가 이제 거리의 여자라든지 그리고 장리 고다르의 영화의 주인공인 나나도 역시 자기가 그걸 선택한 삶입니다만 거리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설에는 어떤 암시도 참 묘하게 나와 있지만 문주의 어머니도 청량리에서 아이를 버렸다는 것으로 와서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서울 시내에 유명한 또 어떤 그 장려촌 그것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제 부질없는 것이 그 앙리와 리사라고 하는 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면서 나나라는 이름을 위한 게 나나가 거리 여자라는 뜻을 생각해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예쁜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 어떤 그런 뜻, 뭐 그런 뜻이. 근데 무엇보다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의도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거나 좀 뭐 시간이 거의 없어갖고 이제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 문주라는 이름이 문의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먼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경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뜻을 해주는 게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문자는 문이 문자가 맞을 테고 주자는 우주 주자, 집 주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주의 주자는 또 하필이면은 이 문주, 나나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지은 태명 우주와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문주와 문경은 항렬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문주와 우주는 또 주자로서 모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주는 나나죠. 프랑스에서는 몽펠리에로 돌아가서 자기를 낳진 않아도 20, 30년 동안 길러준 엄마 리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함께 기릅니다. 3대가 만나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거죠. 3대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사라는 하나의 어떤 역사가 생겼다는 것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앙리는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영화는 우리 가족의 기원이라는 영화였다고 이라는 얘기를 이제 나나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기원은 자기도 어려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지냈고 리사도 이제 가족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이제 지나치게 어떤 남성 근육적인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뭐 굉장히 힘든 삶을 지났겠죠. 그리고 나나를 입양합니다. 그들 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지났지만은 그들을 모을 수 있던 것,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혈연과는 다소 관계가 없지만은 상대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 사랑,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가치,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지금 이제 문주는 비로소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소 이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다소 두서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